분을 못 참은 명숙이 예비 사돈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찬물이 정장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남자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기를 닦아낼 뿐이었죠. 명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물을 끼얹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지은 29살. 한성그룹 회장 서민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함 어디에도 재벌가의 흔적은 없었죠. 홍보대행사의 평범한 대리. 그게 그녀가 세상에 내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민재는 일찍이 아내를 잃었습니다. 지은이가 겨우 5살 때였죠. 그날의 기억은 민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 윤서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 오는 밤 회사 일로 늦어진 민재를 대신해 딸의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중이었죠.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하얀 천이 아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에선 5살 지은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죠. 그날 이후 민재는 다짐했습니다.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겠다고.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지은이한테 돈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그게 아내의 유언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뒤에서 후원금을 내긴 했지만 지은이 본인은 몰랐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네 생일 파티에 다녀온 날이었죠. 아빠, 수진이네 집 정말 커. 방이 5개나 돼.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집도 충분히 좋잖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살아? 민재는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지은아, 중요한 건 집 크기가 아니야.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도구야.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진짜 가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 지은이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용돈도 또래 평균 수준이었고 명품은 생일에 딱 1개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닐 때였죠. 지은이만 평범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여학생이 비웃었습니다. 지은아, 너 집 가난해. 지은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명품 가방 갖고 싶어. 민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려. 나만 없어. 민재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사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지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넌 이제부터 3개월 동안 용돈 없이 지내는 거야. 그리고 집안일도 해. 설거지, 청소, 빨래. 지은이는 놀랐습니다. 왜요? 민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 그 가치를 모르고 갖는 건 의미가 없어. 지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명품 가방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용돈을 모아 평범한 가방을 샀죠. 그게 더 뿌듯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엔 직접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습니다. 한성그룹과는 전혀 관계없는 작은 홍보회사였죠.
월급은 200만 원. 자취방 월세를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200만 원. 세금 떼고 나면 170만 원. 월세가 50만 원, 식비가 40만 원, 교통비가 10만 원. 남는 건 7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 민재는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지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한테 이런 경험하게 해줘서.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딸. 그렇게 3년을 일하며 지은이는 진짜 사회를 배웠습니다. 상사의 잔소리도 듣고 야근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눈치도 봤죠. 팀장이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서대리, 이게 뭐야? 다시 해. 지은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밤 11시까지 야근하며 다시 작업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새벽 1시였습니다. 샤워하고 자면 5시간도 못 잤죠.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견뎠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지은이를 좋아했습니다. 불평 없이 일하고 먼저 나서서 돕는 모습이 좋았죠. 그런 그녀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태석 같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온 28살 청년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인턴 자리라도 잡으려 발버둥 치던 청년이었죠. 첫 만남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지은이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버티고 있을 때 태석이 달려와 받아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5층이요. 고맙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장이었죠. 30분 동안 둘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석은 솔직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자신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아직도 빠듯하다고요. 지은이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사는 중이에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 저렴한 술집에서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무너뜨린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진심에 끌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태석이 고백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지은 씨, 지은 씨를 좋아합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꼭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은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을 서지은으로만 봐주는 사람. 한성그룹이 아닌 그냥 지은이로 대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태석 씨 좋아해요.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관계는 깊어졌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어느 주말 저녁 지은이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서민재. 60대 초반의 그는 검은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집에선 늘 편한 옷만 입는 사람이었죠. 아빠, 할 말이 있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말해봐. 민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자친구 생겼어. 결혼하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회사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정직원이 됐어. 성실하고 착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야. 지은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너에 대해 얼마나 알아?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직장, 제 월급, 제 자취방. 그것만 알아. 아빠에 대해선 말 안 했어. 왜? 민재의 질문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진짜 날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어. 한성그룹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서지은을 좋아하는지. 민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아. 지은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아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상견례 때도 아빠 신분 숨겨줘. 그냥 평범한 아빠로 만나고 싶어. 민재는 웃었습니다. 알겠어. 상견례 때 버스 타고 갈까? 지은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민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이미 그는 한태석이란 청년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였죠. 아버지 한명수, 미래건설 대표, 3년 전 부도로 회사 문 닫음. 현재 빚10이요. 어머니 최명숙, 56세. 용산구 원효로에서 작은 식당 운영. 아들 한태석, 29세. 대학 졸업 후 취업난 겪다 현재 홍보 대행사 정직원. 연봉 3천만 원. 학자금 대출 잔액 2천만 원. 민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본성,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상견례 날 한성그룹 회장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로. 이틀 후 지은이는 태석에게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재는 10년도 더 된 회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단추가 약간 헐거웠고 소매 끝이 살짝 달아 있었죠. 태석은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태석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했습니다. 서민재입니다. 편하게 앉아요. 태석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 하세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다니고 있어요. 뭐 그냥 월급쟁이죠. 태석은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저희 집도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지금은 어머니가 식당 하세요.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빚 갚는 중이라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지은이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를 믿고 맡기겠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일요일 오후 2시. 장소는 태석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근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 너무 초라하게 가지 마.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믿어.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재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보내요. 잘 키웠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볼 수 있는 날,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재는 일부러 가장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샀던 회색 정장이었죠. 소매는 색이 바랬고 어깨선도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구두는 광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지를 살짝 묻혔죠. 가방은 낡은 서류 가방. 손목엔 5만 원짜리 시계. 거울을 보니 평범한 50대 회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색은 베이지. 액세서리는 작은 귀걸이 하나. 명품은 하나도 없었죠. 아빠 준비됐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집을 나선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재의 전용 차량은 차고에 그대로 두고 왔죠. 벤츠 S클래스. 운전기사 김 기사에겐 오늘 하루 쉬라고 했습니다. 김 기사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민재를 모시며 그의 성격을 잘 알았으니까요. 지하철 안은 일요일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떨려. 민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가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태석이네 분들 좋은 분들이면 좋겠어. 민재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길 바라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20분 후 두 사람은 목적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10분을 걸어갔습니다. 한정식 집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소박했습니다. 송원 한정식. 민재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밝게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받은 방은 8인용 룸이었습니다. 이미 태석 네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한명수, 태석의 아버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소매 안쪽이 조금 헤어져 있었습니다. 최명숙, 태석의 어머니. 50대 중반의 그녀는 빨간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목엔 금팔찌가 2개나 채워져 있었죠. 귀에는 큼직한 진주 귀걸이. 한눈에 봐도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엔 그게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한복과 어울리지 않는 과한 액세서리였으니까요. 명숙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샤넬 클래식백. 최소 800만 원은 하는 가방이었죠. 한태석은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정장은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광이 났죠.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명수는 벌떡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어서 오십시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때 현장에서 일했던 흔적이었죠. 명숙도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돈 되시는 분.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재의 낡은 정장을 훑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미묘한 실망이 스쳤죠. 지은이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은입니다. 명숙은 지은이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이의 단정한 원피스를 보고 가방을 보고 신발을 봤습니다. 모두 평범한 브랜드였죠. 예쁘네요. 근데 옷이 좀 수수하네.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거 안 좋아해서요.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명품 들고 다니던데. 우리 조카애도 대학생인데 구찌 가방 메고 다녀. 그 말에 태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명숙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와 지은이는 창가 쪽, 명수와 명숙은 반대편에 앉았죠. 태석은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다닙니다. 그냥 월급쟁이죠.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예전에 건설회사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업 실패의 아픔이 묻어났죠. 민재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사업은 원래 어려운 거죠.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명수는 고마운 듯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하네요. 하지만 명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물어? 명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래. 우리 며느리 될 애 아버지가 어떤 형편인지 알아야 하잖아. 명수도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걸 대놓고 물으면 어떡해? 명숙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뭐가 어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나중에 좋아. 민재는 침착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딸 하나 키우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연봉이 한 6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명숙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6천이요. 우리 태석이가 3천인데 이 집안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명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명숙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당신이 사업 망쳐놔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잊었어. 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까지 차례대로 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어른, 차는 뭐 타세요?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는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어요.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가 없으신가 봐요. 요즘 누가 차 없이 살아요. 우린 차는 없지만 그래도 렌터카라도 빌려 타는데. 태석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제발. 명숙은 아들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사돈 어른 집은 어디세요? 아파트세요.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빌라에 삽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빌라. 요즘 빌라도 비싸던데. 전세예요, 월세예요.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런 것까지 물어보셔야 해요. 명숙은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애가 어른한테 말대꾸해. 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명수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명숙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씨, 아버지가 저러시면 결혼 후에 우리 집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태석이 효자거든. 부모 돕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지은이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도움 필요 없습니다.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뭐가 필요 없어? 신혼집도 없잖아. 전세금은 누가 대줄 건데. 설마 우리 보고 대라는 건 아니겠지.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봉 6천으로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세요? 요즘 서울 전세가 최소 3억인데 대출 받으면 이자만 몇백씩 나가는데 우리 태석이 3천 버는데 장인어른이 6천이면 합쳐봤자 9천이잖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딸은 의사랑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강남에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더라고. 근데 사돈 어른은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주시는 거죠. 그 순간 태석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해. 진짜 너무하잖아. 명숙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가난하게 살 거야, 네가. 태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는 없었죠.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뭐예요? 기분 나빴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민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명숙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에휴, 돈도 없으면서 체면은 또 얼마나 세. 우리가 뭐 잘못 말한 것도 아닌데. 명수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하지만 명숙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에이, 알았어요. 가세요, 가. 태석이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지은아, 잠깐만. 하지만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민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지금 알았으니 다행이야.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너무 모욕적이었어. 아빠한테 저렇게 말하다니. 민재는 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태석이 뛰어나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석 씨, 우리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아, 제발.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 시간 좀 주면 달라질 거야. 지은이는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태석 씨,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태석 씨가 그냥 앉아 계셨잖아요. 태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딸을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정말 좋아했는데. 민재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안았습니다. 알아.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 중요해. 그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나 바보 같았어.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래. 중요한 건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야.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주택가를 지나 상가를 지나 아파트 단지를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고마워.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모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죠. 최명숙. 그 이름을 민재는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태석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죠. 테이블 위엔 오늘 상견례에서 나온 음식값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만 원. 명숙이 계산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했어.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태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사실이라고. 명숙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내 엄마 편이야. 저 거지 같은 집안 편이야.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네가 거지 같은 집안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평범하긴. 차도 없고 연봉도 6천밖에 안 되는데 그런 집안이랑 혼사 맺으면 우리만 손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다시 돌아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최 여사 있잖아. 걔 딸은 재벌 3세랑 결혼했어. 결혼 예단만 3억이래. 그것도 순금으로. 근데 너희는 뭐야? 저 집에서 뭘 해줄 수 있는데? 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결혼은 지방거래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고. 명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랑. 그딴 거 배부른 소리야. 돈 없으면 사랑도 식어. 엄마가 너보다 인생 경험 많아. 결혼하고 3년만 지나봐. 사랑 다 식고 돈 문제로 싸우게 돼 있어. 태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랑 사랑해서 결혼 안 했어요.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태석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가 건설회사 대표였을 때 결혼하셨잖아요. 그것도 돈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래서 이 꼴이 됐잖아. 네 아빠가 사업 망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안 봤어. 그래서 너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태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 옷장이 다였죠. 창문 밖으론 다른 빌라의 벽이 보였습니다. 태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런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녀가 눈물을 참던 모습이 생생했죠. 아버지가 모욕당할 때 주먹을 쥐던 모습,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던 눈빛. 태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나 믿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침대 끝에 떨어진 휴대폰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편 민재의 집에선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나야.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마셔.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지은이는 우유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 정말 바보 같아. 민재는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 태석 씨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냥 앉아서 보기만 했어. 민재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야.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지. 지은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충분히 울고 나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우릴 그렇게 봤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건 없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한태석과 최명숙에 관한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 회장님. 비서실장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명수와 최명숙, 이 두 사람 뒷조사 다시 해. 빚부터 사업 내역까지 전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최근 3년치 다 확인해.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 일 때문이신가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한태석 직장 동료들 평판도 알아봐.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걸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민재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민재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한명수, 58세. 3년 전 미래 건설부도. 부채 총액 12억. 현재 신용 불량 상태. 채권자 명단 32명.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한테 공사대금을 안 준 게 대부분입니다. 자재비도 밀렸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최명숙, 55세. 용산구 원효로 식당 운영. 상호명 명숙네 집밥. 월 매출 400만 원 내외. 하지만 실소득은 100만 원 미만. 이유는 고리대금 상환. 민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고리대금. 네, 남편 사업 실패 후 생활비를 사채로 빌렸습니다. 현재 원금 3천, 이자 포함 6천 가까이 됩니다. 월 이자만 120만 원씩 나갑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나? 김철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최명숙 씨, 최근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매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에르메스 스카프 80만 원, 올해 1월 샤넬 지갑 170만 원, 3월엔 구찌 벨트도 샀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멈췄다 말을 이었습니다. 총액 250만 원입니다. 모두 할부로 구매했고요. 현재 카드 빚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빚 갚기도 벅찬 주제에 명품을 사? 체면 때문이겠지. 김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식당 운영은 어떤가? 김철수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음식 맛 평가도 좋지 않고 위생 상태도 문제가 있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민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태석은 어떤가? 김철수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태석, 29세. 현재 홍보 대행사 정직원. 연봉 3천만 원. 학자금 대출 잔액 2천만 원. 월 상환금 50만 원입니다. 직장 동료들 평가는요? 김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도 없다고요. 다만 어머니한테 약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여기까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 김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은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딸이 상처받을까 걱정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태석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무시했죠. 휴대폰엔 태석의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지은이는 읽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죠. 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대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보고서 엉망이잖아.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정신 차려. 요즘 왜 이래?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지은이의 자리로 갔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어디 갔어요?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몰라요. 오늘 안 나왔는데. 태석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태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뭐야? 저러면 안 되는데.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었어. 근데 헤어진가 봐. 태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엄마는 내가 설득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은이는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석 씨, 엄마를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태석 씨도요. 태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요. 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태석 씨는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모욕당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좀 혼자 있을게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태석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러다 팀장한테 걸리겠어. 진짜 민폐네.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태석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태석아, 엄마가 좋은 여자 하나 소개해 줄게.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지은이 아니면 안 돼. 명숙은 혀를 찼습니다.
그 가난한 집안 딸이 뭐가 좋다고. 엄마 친구 딸은 대기업 다니고 집도 강남이야. 연봉도 7천이래. 너랑 합치면 1억이야, 1억. 태석은 귀를 막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 방 들어갈게. 명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눈이 삐었어. 완전히 눈이 삐었어.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태석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죠. 상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은 씨,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요? 일은 잘하고 있잖아.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사는 아쉬워했지만 붙잡을 순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한 달은 남아서 인수인계 부탁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은 지은이의 사직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은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계단찬 바닥이 엉덩이를 식혔습니다. 그는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 멀리서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나 여기 있어.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은이의 집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명숙은 태석에게 또 다른 폭탄을 던졌습니다. 태석아, 엄마가 네 상견례 다시 잡았어. 태석은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명숙은 씩 웃었습니다. 엄마 친구 딸 박미라. 니랑 나이도 같고 대기업 다니고 완벽해.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싫다니까. 나 지은이 아니면 결혼 안 해.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자식아. 지금 네가 무슨 처지인데. 우리 집 빚이 얼만데. 태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박미란의 집안은 강남에 빌딩도 있고 돈도 많아. 걔랑 결혼하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태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돈거래예요. 명숙은 아들을 때렸습니다. 짝! 뺨을 맞은 태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돈거래야.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100번 나아. 태석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울 순 없었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명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철 좀 들어라. 한편 지은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인 한성문화재단이었죠. 물론 아버지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지원했고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새 직장은 예전보다 연봉이 2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태석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지은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태석 씨 잊을 수가 없어.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딸아,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진짜야. 지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 민재는 딸을 꼭 안았다. 시간이 약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은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한태석, 계속 감시해.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보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김철수가 새로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태석이 다른 여자와 상견례를 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와? 박미라, 29세. 대기업 재무팀 과장입니다. 강남 출신이고 집안이 부유합니다. 민재는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사진 속엔 태석과 낯선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 사실 지은이한텐 말하지 마.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태석은 결국 돈을 선택한 것이죠. 민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석과 박미라의 약혼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죠. 지은이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예전 회사 한태석이라는 애 알지? 걔 약혼했대. 지은이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선배는 눈치를 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응, 대기업 다니는 여자랑. 집안도 부자래. 지은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석 씨,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태석 씨 약혼했대. 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그래. 지은이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진짜 좋아했는데. 민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그리고 잊어버려.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한태석, 너는 끝났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했죠. 하지만 가끔 태석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이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친구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괜찮아? 지은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하지만 수진은 눈치챘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왜 나를 선택 안 했을까 그런 생각해. 수진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보야. 너 같은 여자 놓치고. 지은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 혜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지은아, 너 요즘 회사에서 소문 못 들었어. 지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혜린은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서민재, 재계 서열 10위권 진입. 지은이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야, 너희 회사 회장님 진짜 대단하다. 그룹 매출이 몇 조래. 지은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오후는 흘러갔습니다. 한편 태석은 박미라와의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지은이가 남아 있었죠.
결혼식 날짜는 석 달 후로 잡혔습니다. 명숙은 신이 났습니다. 태서가 드디어 우리 집도 살 날이 왔다. 미란의 집에서 빚 갚아준대.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미래건설 한명수 관련 조사 결과 나왔나? 김철수는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심각합니다. 민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명수 3년 전 부도 원인이 불법 하도급과 자재비 횡령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증거는? 김철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공사 대금 중 3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나? 네, 최명숙 씨도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면서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민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 자료들 잘 보관해둬. 필요할 때 쓸 거야.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났죠.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석과 박미라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민재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잊을 거야. 민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하지만 민재의 눈빛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태석, 내 차례가 곧 온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태석은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거였죠. 태석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장님, 제가 왜요? 성과도 좋았는데. 부장은 난처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태석은 멍하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실직이라니. 그는 급히 박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박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태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박미라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태석 씨,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태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야, 제발. 다른 회사 바로 구할게. 하지만 박미라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일단 전화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라의 부모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 취소. 태석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숙도 함께 빌었지만 박미라 부모는 단호했습니다. 실직한 사람과 결혼시킬 순 없습니다. 태석과 명숙은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명숙이 울부짖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태석의 실직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더 빨랐죠. 그는 이력서를 돌렸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식당도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사채 독촉은 계속됐죠. 어느 날 저녁 명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석아, 미안하다.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사업 망쳐서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석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아빠 탓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명숙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알던 사채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사장님, 저 명숙이에요. 사채업자 이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명숙 씨. 무슨 일이야? 명숙은 숨을 골랐습니다. 돈 좀 더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만호는 웃었습니다. 지금도 6천 밀려 있잖아. 더 빌려주면 어떻게 갚을래? 명숙은 애걸했습니다. 제발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이만호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명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자 한 달에 10%. 그리고 네 식당을 담보로 잡을 거야. 명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어요. 그렇게 명숙은 또다시 빚의 늪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태석이 겨우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연봉은 2천만 원. 예전의 절반도 안 됐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석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 쓰러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거였죠.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과로와 스트레스성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달은 입원해야 했습니다. 태석은 병원비를 걱정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비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태석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에게 2천만 원은 없었습니다. 명수도 마찬가지였죠. 태석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다들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명숙이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태석아, 지은이한테 연락해봐.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럴 순 없어. 지은이는 나 싫어해. 명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엄마 살려줘. 네가 빌어봐. 태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선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의 번호는 아직 저장되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나 태석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태석은 초조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석은 급히 답장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을까? 지은이는 한참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무릎을 꿇고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태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천만 원이야. 꼭 갚을게. 지은이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계좌 알려주세요.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10분 후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2천만 원. 태석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은이의 답장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갚으세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태석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태석 씨한테 돈 빌려줬어. 민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김철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왜? 지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대. 그냥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 민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착한 우리 딸.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태석, 내가 우리 딸에게 받은 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명숙은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거였습니다. 태석은 다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석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한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문득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석은 또다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편의점 알바였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죠.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밤 교대 근무를 주로 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였죠. 태석은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취객들이 들어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무리의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야, 사장. 소주 한 박스 내봐. 태석은 일어나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그때 한 취객이 태석을 알아봤습니다. 너 한태석 아니야. 예전에 홍보회사 다니던.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취객들이 웃었습니다. 와, 여기까지 떨어졌네. 인생 좆됐구만. 태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취객들은 계속 놀려댔습니다. 야, 그때 재벌 딸이랑 사귄다며. 근데 차였지. 하하.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웃으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속삭임은 텅 빈 편의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민재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미래건설 한명수 횡령 증거 검찰에 넘겨.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한명수는 집에서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공사 대금 횡령 3억 원. 명수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태석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태석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 무죄 받을 거야.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죄는 무슨. 네 아빠 진짜 돈 빼돌린 거 맞아. 태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에 회사 망할 때 네 아빠가 돈 빼돌렸어. 나도 알고 있었어. 태석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명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명숙의 탈세 혐의도 드러난 것이죠. 그녀는 식당 수입을 축소 신고해 왔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명숙도 소환되었습니다. 태석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횡령범, 어머니는 탈세범, 자신은 편의점 알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태석은 지은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지은이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민재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며칠 후 한명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숙은 벌금 5천만 원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태석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40. 명숙은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명수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때 건설회사 대표였던 남자는 이제 수인이 되었죠. 태석은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태석아, 미안하다.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네 인생 망쳤다. 태석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태석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는 울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를 버린 것, 돈을 선택한 것,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였죠. 컴퓨터 활용 능력, 회계 자격증, 영어 점수. 그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숙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설거지 일을 하며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날 그녀는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태석아, 엄마가 미안하다.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지은이 좋은 애였는데.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석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명숙은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편 지은이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성문화재단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나이 30의 팀장은 이례적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재는 딸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고마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줘서. 민재는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너 스스로 잘한 거야. 지은이는 웃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태석 씨도 잊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그는 아직 태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태석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정기적으로 보고했으니까요. 지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태석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새로운 문화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을 짓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총괄 책임자로 서지은을 임명했습니다.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지은이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재벌 2세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빠,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됐어. 내가 지난 몇 년간 쌓은 경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지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열심히 할게, 아빠. 민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믿어. 그 소식은 태석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우연히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딸 서지은 씨가 새로운 문화사업을 총괄합니다. 태석은 멈춰섰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몇 달 후 태석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회계 자격증이었죠. 그는 작은 회계 사무소에 지원했습니다. 연봉은 2,500. 편의점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는 합격 통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첫 출근 날 태석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헌 옷가게에서 산 중고 정장이었지만 깨끗이 다려 입었죠. 거울을 보니 예전의 자신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자만심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광고를 봤습니다. 한성문화재단 개관식. 사진 속엔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태석은 광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행복해, 지은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석은 회계사무소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신뢰를 쌓았죠. 명숙도 다른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명수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형기를 단축받은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가족을 망쳤다는 것을. 첫날 저녁 세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석아, 명수가 미안하다. 명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시 시작하면 돼.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빠. 명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은이는 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관 1년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차세대 리더로 주목했죠. 어느 날 민재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하니?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상처를 극복하고 더 강해진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때 나를 지켜줘서. 민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지은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이미 훌륭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고요히 흘렀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석은 이제 회계사무소의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사했죠. 명수는 작은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주말 태석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죠. 그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지은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태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의 번호는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행복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태석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이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일식집이었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 근데 재밌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즐겁게 일하는 게 최고지. 지은이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민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재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을 함부로 보면 결국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법이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아빠. 나도 그렇게 살지 않을게.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믿어.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두 잔을 들고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차 마셔. 민재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는 법이죠. 돈과 권력 앞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보이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오만함은 스스로를 무너뜨리죠. 반면 겸손과 성실은 언젠가 빛을 발합니다. 늦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